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 프레임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녹아서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레임 구조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전체적인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4의 맥 프레임 구조는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생겼고,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기회에 다른 프로토콜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1.5.4 프로토콜이 정말 간단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게 프레임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개수도 몇 개 없어요. 종류도.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8비트 1바이트 이게 아마 쓰다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이건 1바이트입니다. 비트로는 8비트고. 그러니까 앞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의 프레임 구조입니다. 몇 개 층에서 주고받는 프레임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위에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모든 프레임이 이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제일 앞에 프레임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 프레임은 요거예요. 본인이 무슨 프레임인지 프레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쭉 있는데 묶음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가 어떤 용도인지는 아마 예전에 배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데이터 주고받았을 때 똑같은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다시 들어오면 처리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고 다음은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주소 파트 목적지 주소 그리고 송신 주소 누가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프레임을 이해할 때는 프레임을 수신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일 먼저 왜 프레임 컨트롤이 나오냐면 이걸 알아야 뒤쪽에 나오는 프레임 구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프레임 구조에서는 목적지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내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해라. 누가 보냈는지보다는 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내게 아니면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요게 나옵니다. 수신 쪽에. 그 다음에 송신이 나와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순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제 바디가 실려서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2바이트로 체크썸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CRC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한 일종의 중복 데이터가 2바이트만큼 실려서 가요. 여기 있는 이 앞부분을 조금 더 뜯어서 볼게요. 2바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총 16비트가 되겠죠? 16비트를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풀어놓은 거예요. 쭉 볼게요. 먼저 앞에서부터 쭉 보면 처음 3비트는 프레임 종류 여기 써 있습니다. 1.5.4는 크게 4개의 종류가 현재는 정의가 돼 있고요. 나는 비콘인지 데이터를 보내는 건지 에크 용도인지 아니면 커맨드 용도인지 비콘 데이터 에크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커맨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GTS 리퀘스트, 어소시에이션 리퀘스트 이런 종류들이 있었죠. 관리 목적으로 사용했던 프레임들 걔네들을 토탈 묶어서 우리가 커맨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완을 하는지 펜딩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네요. 펜딩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에크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인트라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그 토폴로지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정의는 하지는 않았는데 대략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했었죠. 이렇게 하고 얘를 제가 스타 토폴로지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거 한 개 요거를 우리가 펜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펜 그 안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펜을 거쳐서 통신이 되는 건지 뭐 이런 비트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됩니다. 물론 얘가 정확하게 되려면 네트워크가 관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은 수신 송신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묶음으로만 아까 설명을 했었어요. 얘는 수신, 얘는 송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자세하게 보면 형태는 비슷하니까 하나만 자세히 볼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데스티네이션 펜이 0 또는 2란 뜻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보니까 0 또는 2 또는 8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2하고 8만 지금은 신경 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목적지 주소를 8바이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럼 8 곱하기 8이니까 64비트네요. 목적지 받는 장치의 주소를 우리가 64비트 주소를 쓸 수도 있고 2 곱하기 8은 16이죠. 16비트 주소를 쓸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딱 볼 때 뭐 16비트가 그러면 작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16비트 주소는 장치가 할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으니까. 2의 16승은 개수가 2의 64승보다 당연히 훨씬 작죠. 그래서 할당을 못 받았을 수도 있대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주소 할당 어떻게 하는지 네트워크에서 나와요. 우리 그때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주소를 할당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8바이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단축 주소를 쓴다는 건 2바이트 쓴다는 거고요. 뒤에 있는 64비트 주소를 쓴다는 건 8바이트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 세트가 8바이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2바이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0은 그럼 뭐냐면 어떤 경우는 특별한 어떤 프레임들은 목적지 주소가 필요 없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브로드캐스트. 전체에 뿌리는데 목적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소스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뒤가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콘 프레임을 잠깐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비콘 프레임은 앞부분은 이만큼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거예요. 나 비콘 프레임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 들어있고 시퀀스 넘버 아까 들어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드레싱 필드라고 돼 있는데 얘는 잘 보시면 4 또는 10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거 그냥 다 묶어서 소스 데스티네이션 묶어서 얘기한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데스티네이션 필요 없죠? 비콘은 전체에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소스만 있습니다. 소스로만 구성된 프레임이에요. 비콘에는 어떤 정보가 실려서 가냐면 처음 2바이트에는 나는 지금 슈퍼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우리 이런 거 실려서 간다고 했었거든요.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액티브로 쓰는지 이런 정보가 실려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요거예요. 슈퍼프레임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는 지금 슈퍼프레임 구조를 쓰는지 쓴다면 어떻게 설정해서 쓰고 있는지 그 정보가 여기 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GTS 할당 상황이 어떤지 그 정보가 여기 실려서 갑니다. 그래야 나머지 장치들이 이걸 보고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 배웠어요. 코디네이터가 너를 위한 데이터가 나한테 있어 라는 걸 알려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주소를 실어서 보냅니다. 1번 너를 위한 데이터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그리고 기타 등등 브로드캐스트 할 정보가 혹시 있다면 플러스 알파로. 베리어블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건 얘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런 뜻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체크썸이 들어있네요. 다음은 데이터. 데이터는 그냥 여기 데이터 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배웠던 헤더 구조 거기에다가 데이터 실어서 보내줍니다. 세 번째 에크인데요. 에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데이터 보낼 때, 뭐 데이터 리퀘스트 보낼 때, 뭐 등등등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응답을 하고 보낸 쪽에서는 보낸 데이터가 잘 도착했는지 에크를 확인한 후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뭐 stop and wai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바로 그 에크입니다. 근데 에크는 정말 간단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프레임 컨트롤은 이건 필수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고 시퀀스 넘버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보내고 데이터를 보낸 장치 입장에서 봤을 때 에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자기 거예요. 주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크 프레임은 짧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에크 프레임이 혹시라도 충돌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기도 써 있지만 실제로 이 에크는 우리가 1.5를 지원하는 장치들을 이제 구입해서 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하드웨어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굳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동작이지만 하드웨어의 기능을 미리 장착해서 보통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복잡해지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놨고, 제일 마지막으로 커맨드 프레임이고요. 커맨드 프레임은 쭉 해도 똑같고, 여기가 바디 부분인데 바디 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 묶음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처음 1바이트에 내가 무슨 프레임인지, 정확히 얘기하면 커맨드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 알고 있는 게 대부분 많아요. 접속 요구, 접속에 대해서 잘 됐어요. 어소시에이션 결과, 아까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거 봤던 것 같아요. 나 어소시에이션이 아니고 디스어소시에이션 할 거예요. 이럴 때 데이터 주세요라는 요청도 있었고, 요건 안 받고 요거 안 받고, 비콘 요구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네요. 그리고 GTS 관리해 주세요라는 게 있었고, 한 3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얼핏 배웠던 내용이네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각각의 요청을 할 때, 각각의 커맨드를 보낼 때 커맨드에 딸린 일종의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게 커맨드 페이로드라고 하는 데 들어있고, 요 제목이 경고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데이터가 센더에서 리시버로, 또는 뭐 코디네이터에서 디바이스로, 디바이스에서 코디네이터로 직접 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출을 하든 뭐를 하든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는데, 얘가 어떻게 안전하게 깨지지 않고 잘 보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전송의 경고성은 그런 뜻이에요.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경고성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CSM의 CA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에크를 철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CRC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CSM의 CA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사전에 내가 지금 보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하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 보내는 뭐 이런 내용인데, 대략적으로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은 시간 흐름입니다. 어떤 시간에 만약에 디바이스가 보낼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절차가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CSM의 CA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CSM의 CA는 왜 하게 되냐면, 모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장치, 예를 들어 뭐 디바이스 어머니라고 하면 1번뿐만이 아니라 뭐 2번 장치, 3번 장치, 4번 장치 등등등 이런 주변에 여러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비슷한 시기에 깨어나서 보낼 데이터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반드시는 아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번도 3번도 만약에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데이터들이 충돌이 되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깨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데이터가 깨져서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 또 다른 얘기로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장치가 혹시 그 채널에서 뭔가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 후에 비어 있을 때 보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 중에 이제 방법이 요 CSMA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CCA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지원해주는 CCA를 활용해서 채널이 비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비어 있을 때 데이터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 자체도 지금 비어 있네라고 하는, 여기 이제 비어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도 디바이스 1번도 알았지만 2번도 만약에 똑같이 알았다 그럼 또 똑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이제 CA라고 하는
콜리전 어보이던스 정책을 하나 더 썼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어있는 포인트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백오프라고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했었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이쪽 동네에서. 그래서 랜덤 백오프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얘는 소위 말하는 랜덤 넘버를 하나 발생을 시킵니다. 데이터를 보내게 생겼을 때 랜덤 넘버를 하나 생성해서 그 생성된 번호만큼 대기한 후에 CCA를 해라. 그러면 1번은 뭐 예를 들어 5라는 시간 후에 CCA를 할 수 있고 2번은 또 다른 랜덤 넘버인 뭐 예를 들어 6 후에 여기가 5고 6이라고 해볼게요. 6이라는 시간 후에 CCA를 하게 되면 CCA를 먼저 실행한 장치인 1이 데이터를 먼저 보내게 되겠죠. 근데 이건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1번이 작은 숫자, 어떨 때는 2번이 작은 숫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평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대략적인 흐름이었고요. 방금 한 얘기를 잠깐 빠르게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였죠. 이제 필요한 약간의 변수 세팅이 있었고 방금 얘기한 랜덤 백오프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랜덤 백오프 피리어드만큼 딜레이를 한 후에 지연을 한 후에 CCA를 수행하고 만약에 이때 비어있다 채널이 비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됐다는 의미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시도를 하는 거였죠. 재시도를 몇 번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3번이다.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도 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페일리어 처리를 해서 실패 처리를 해서 지금은 뭔가 채널에 문제가 있든지 채널에 문제가 없다면 우연히 운이 나빠서 계속해서 지금 뭐 큰 번호가 발생했거나 다른 장치가 길게 뭔가를 데이터를 보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CSMACA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비콘 네트워크를 사용하느냐 아니냐, 비콘 네트워크이냐 아니면은 비비콘 네트워크이냐에 따라서 조금 정책이 달랐어요. 다시 뒤로 가보면 뒤에 있는 언슬로티드 CSMA CA라고 했죠. CSM의 CA의 경우는 비비콘 네트워크, 그러니까 슈퍼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의 흐름을 설명을 한 내용이었었고 슈퍼프레임 구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의 CSM의 CA인데 기본 흐름은 비비콘에서의 CSM의 CA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중간에 조금 건너뛰고 핵심 부분만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면 랜덤 백오프 기간 동안 딜레이한다. 똑같죠? 요거는. 그리고 CA를 시도한다라는 것도 똑같은데 다만 이게 뭐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on 백오프 피리어드 바운더리라고 붙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거 하나가 예를 들면 슬롯, 타임 슬롯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슬롯이 뭐였냐면 16개 조각을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슬롯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그 슬롯입니다. 요 하나의 슬롯은 꽤 긴 길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조금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요거 하나하나를 여기 백오프 피리어드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요. 백오프 피리어드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이만큼 지금 랜덤 백오프를 했는데 요거 좀 확장해서 그려볼게요. 요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CC를 하려고 딜레이를 한 시점이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위치할 수 있죠. 그러면 백오프 피리어드 바운더리에서 한다라는 건 조금 지나서 여기서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세부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 많이 좀 복잡하니까 슬롯으로 뭔가 맞추려는 동작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백오프를 하는 거 똑같고요. 뒤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CCA를 시도하는데 다만 여기 바운더리에 맞추어서 CCA를 한다. 이 부분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 채널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경우는
뒤에 있는 방법과는 다르게 이렇게 슬롯에 맞추는 동작을 하다 보니 여러 장치가 비슷한 슬롯 바운더리에서 CCA를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2번 시도를 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컨텐션을 2번 반복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2라고 하는 숫자로 초기화되어 있는 게 보이고 하나씩 빼서 한 번 시도하고 2번 시도해서 0일 때, 그러니까 2번 시도가 성공했을 때 한 번 CCA 시간 흐름으로 다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 CCA를 했는데 오케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2번 다 아이들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성공해서 데이터 보내는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실패하면 역시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몇 번 시도를 한 후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러면은 정해진 숫자만큼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3번이다 그러면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 처리를 하고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시도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 랜덤 백오프 하는 기간을 2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거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 있는 요 3, 이게 지금 B2라고 하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었어요. 이걸 다음 시도할 때 매번 반복해서 뭐를 하냐면 하나씩 증가를 시킨다라고 했죠. 증가시키는 원인은 뭐였었냐면 내가 랜덤 값을 발생시키는 범위가 0에서 7이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실패를 하면 지금 현재 이 채널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장치가 조금 많은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충돌이 나지 않도록, 범위가 넓으면 랜덤 값의 개수가 0에서 2의 4승 마이너스 1이면 0에서 15로 대략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펼쳐질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그렇게 시도를 여러 번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뒤쪽. 그래서 보시면 2가지 포인트에서 차이점이 있네요. 뒤쪽에 있는 내용과. 하나는 CCA를 하는 그 포인트가 백업 피리어드 바운더리에 맞춰서 슬롯 단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2번의 CCA를 하고 2번째 CCA를 성공했을 때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 하나. 이렇게 2개가 달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죠.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슈퍼프레임 구조를 쓰는 거니까 여기가 비콘 이넥티브 구간은 무시할게요. 여기를 이제 16개 조각해서 저거 이렇게 했는데 슈퍼프레임 구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전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라는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와 디바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디바이스의 저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그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써왔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코디네이터는 디바이스에게 직접 보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펜딩, 얘가 보관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것처럼 디바이스 저전력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럼 코디네이터는 어떤가?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는 메인 전원을 사용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메인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얘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물론 디바이스가 사용하는 배터리보다는 아마 용량도 크고 그리고 조금 더 충전하거나 교체하기 용이한 그런 형태의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저전력은 디바이스 저전력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도 저전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 코디네이터와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어서 통신을 하게 될 텐데 이 장치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주 통신하는 장치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센싱한 값을 보내는 이런 네트워크였다면 그런 경우는 센싱한 값이 아주 자주 보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비콘이 시작된 이후에 한두 개 정도의 타임 슬롯 안에 어느 장치도 어느 디바이스도
데이터를 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지금 현재 요 스포 프레임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제가 지금 막대기를 그린 건 비콘입니다. 그러면 스포 프레임 첫 번째 거, 그 다음 스포 프레임 이렇게 갈 텐데 보니까 현재 스포 프레임에서는 현재 요 시간 간격에서는 어떤 장치도 나와 통신을 할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시간을 코디네이터도 슬립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절약하자 라고 하는 전략이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랜덤 백업을 하는 기간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써 있죠. B 값이 기본적으로 아까 2의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제가 백오프 기간이 0에서 2의 3승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썼는데 이걸 2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0에서 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적으로 많은 장치들이 통신하는 환경에서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거기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몇 개 안 되는 장치가 어쩌다 한번 통신하는 그런 환경도 고려를 추가로 한 것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해서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로티드 CSMAC 그리고 CSMAC 그때 아마 기본 CSMAC는 그래도 조금 이야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긴 프레임과 짧은 프레임. 얘는 802.15.4의 조금 옛날 버전, 스펙이 옛날 버전, 그것을 업그레이드한 버전. 이렇게 최신 버전은 그림이 좀 바뀌긴 했는데 기본 컨셉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긴 프레임을 보냈을 때는 에크를 받고 그 다음으로 내가 새로운 프레임을 보내려는 시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난 디바이스 1번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내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에크를 받는 건 잠깐 무시하고 데이터를 보냈는데 또 다른 데이터를 보내려고 시도할 수 있겠죠. 이 시도 자체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조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재시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LIFS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 요겁니다. 여기다가 앞에 L만 붙인 거예요. long이라고 해서 좀 더 길게 대기한 후에 내가 시도 자체를 정확히 얘기하면 CSMAC부터 하는 거죠. 이 시간에 CSMAC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장치인 D2인데 나는 좀 전에 짧은 프레임을 보냈다라고 해볼게요.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걸 시도할 때 여기 요 간격을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그림이 요 그림의 포인트 하나고요. 여기 보면 차이점이 요거죠. 지금 다음 거 시도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장치가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것도 보이는데 요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장치고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에크를 기다리겠죠. 이제 이 데이터를 받은 장치로부터 에크 프레임에 오게 될 텐데 여기 요 사이 간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간격은 얼만큼 짧아야 되냐면 얘는 지금 데이터를 보내니까 트랜스밋 상태에 에크를 받으려면 RX 리시브 상태가 돼야 하는데 모든 그런 장치들 뭐 칩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할 때 이 TX 상태에서 RX 상태로 바꾸는데 시간이 살짝 걸려요. 기본적으로 요 시간을 그렇게 나는 지금 막 보내다가 들어야지라고 하는 듣는 상태로 바꾸는 찰나에 거의 들어올 만큼 짧아야 된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보면은 에크 앞에 IMM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이건 이미디어트 즉시라고 하는 의미인데 새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에서는 이 에크도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데이터를 보내자마자 상대방에서 바로 에크가 오는 흐름. 이제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런데 상대방 장치가 에크를 바로 보낼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 장치가 굉장히 느린 장치라든지 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럴 때는 딜레이가 있은 다음에 에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디어트 에크와 그렇지 않은 에크가 있는 것 같다 정도만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긴 프레임이 있고 짧은 프레임이 있는데 짧은 프레임의 경우는 그 다음 프레임의 제시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롱 프레임의 경우는 긴 프레임은 다음 프레임의 제시도를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딜레이를 준 후에 해서 특정 장치가 채널을 점유하는 것을 막는 이런 전략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에크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 살짝 뭔가 글씨가 써 있을 거예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 T 에크, 에크는 어느 정도로 짧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 써 있죠. 턴어라운드 타임과 거의 비슷할 만큼 TX에서 RX로 바꾸는 그 시간, 그것과 유사할 만큼 굉장히 반응이 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방금 앞에서 에크 얘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특히나 무선 환경의 프로토콜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에크를 받는 걸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에크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선택적인 에크라고 써 있는 건 선택적인 에크가 가능하도록 제공한다는 뜻이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갔으면 에크를 받아야 이 데이터가 잘 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보내놓고는 잘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받지 못했다, 바꿔 얘기하면 에크가 안 왔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똑같은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보내죠. 이걸 보통 우리가 재시도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해요. 물론 재시도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번, 뭐 10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4번까지 재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을 재시도했는데도 에크가 안 온다. 그럼 상대방 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로 더 쓰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검증도 합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가 도착하면 리시브 파트에서는 이 프레임 구조를 보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16비트짜리 기본적으로 CRC 코드라는 게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코드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되고요. 이 검사한 결과 에러가 있으면 에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내요. 그러면 에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더 쪽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이 있죠. 하나는 데이터가 안 갔거나 그래서 에크가 안 왔거나 가다가 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가기는 갔지만 오류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잡음이 껴서 잘 도착하지 않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도착을 했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다시 보내야 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받는 쪽에서 수신 측에서는 CRC 체크라고 보통 표현해요. 검사를 한 후 오류가 있으면 에크를 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정정하는 방법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검사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